짧지만 제가 체험했던 살짝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준짱이라는 여자애와 자주 놀았습니다. 저와 준짱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데다 부모님들은 모두 맞벌이,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아이돌도 똑같이 좋아해서 어느샌가 친해져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맞벌이가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어수선한 사건도 있었는지 아이들만 집을 지키는 것을 꺼려하던 시대로 저는 소위 카기코였습니다. 카기코란 부모님이 집에 없기 때문에 늘 집에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불렀던 총칭입니다. 그래서 준짱과 만나고부터는 부모님이 밤늦게 돌아올 것 같은 때는 대개 어딘가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녀였다면 편안한 전개로 운명적인 소꿉친구가 되었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와 준짱은 같은 여자인데다 둘 다 이성애자라서 달콤한 전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새기게 됩니다. 그날 우리 부모님이 모두 일 때문에 늦는다는 걸 알자 엄마는 준짱의 엄마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준짱네 부모님도 귀가가 늦을 예정이라 이날 처음으로 두 집 모두 밤늦게까지 부모님이 없는 순간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땡땡짱, 왜? 저는 학교에서 준짱과 학교 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의논하던 중 준짱은 즐겁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노는 날이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잘래? 다들 늦게 오시기도 하고. 저는 두 가지 대답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준짱 집에 신세를 진다고 해도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부모님을 기다렸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대로 준짱네 집에서 자는 쪽이 여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준짱네 부모님도 자기들 아이가 밤늦게까지 혼자 있지 않아도 되니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괜찮네 그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심시간 때 학교 전화를 빌려 서로의 부모님에게 준짱네 집에서 자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간단하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밤을 새우지 않을 것과 꼭 이를 닫고 씻은 후 잘 것 등 세세한 일들까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수학여행 같은 기분이 들어 들떴습니다. 학교 후 일단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속옷과 잠옷을 가방에 넣고 만화나 잡지 같은 오락거리에다 과자 등도 준비해 준짱네 집으로 갔습니다. 기다렸지? 어서 와. 저를 맞아준 사람은 준짱뿐. 지금 이 집에 어른은 없습니다. 저와 준짱만의 아지트가 된 준짱네 집. 우리는 바로 거실로 가서 녹화해놓은 아이돌의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거나 잡지를 보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은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을 준비해 놓아서 조리 공정도 없이 싹 해치우고 목욕도 같이 들어가서 시간을 단축. 당시 주말 황금 시간대에 하는 음악 프로에 맞춰 준짱과 둘이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아이돌을 감상했습니다. 최고다. 최고의 하루다. 같은 취미와 취향을 가진 친구와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다지도 즐거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밤 9시 언저리에서 우리는 조금 어지럽혀진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준짱의 부모님이 돌아오셔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얌전히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체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양치도 끝마치고 그 뒤로는 TV를 보면서 조용히 숙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외로 준짱의 부모님은 아직 오실 기미가 없어 준짱도 자꾸만 시계를 보면서 오늘은 늦네? 라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부모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닐까.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겠지만 저도 항상 집을 지키다 보면 가끔 부모님들에게 잊혀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준짱의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을 공감해서 슬픈 기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 쪽도 예정보다 늦어지는지 평소라면 귀가하기 전에 전화로 알려주시는데 전혀 걸려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 현관에서 하고 3번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준짱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고 에? 무슨 소리야? 하고 놀란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곧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조심조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있다는 것은 밖에서 봐도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인터폰을 누르지 않고 일부러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한 위화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소리를 죽이고 현관 앞으로 갔고 준짱이 그대로 둔 샌들의 한쪽 발로 서서 눈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숨을 삼키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준짱이 한창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상관 않고 하고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준짱은 문구멍에서 떨어져 뒤를 돌아보더니 창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서 봐봐. 정말 아무도 없다니까? 하며 살짝 떨고 있는 준짱 쪽으로 다가가 이번에는 제가 문구멍을 통해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캄캄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가로등 덕분에 희미하게 밖의 풍경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집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여다보는 바로 그때도 통 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무서워진 우리는 현관문에서 떨어져 거실로 돌아온 후 TV 소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즐거운 예능 프로 같은 게 없어서 모든 채널이 드라마나 뉴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떠들썩한 잡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가 장난치는 건가? 어쩌면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벨티 같은 게 유행하던 시절이라 우연히 이 집 현관문을 두드린 후 숨어서 집주인의 반응을 즐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는 정기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익숙해졌는지 내성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하러 가는 등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무슨 꿍꿍이라도 있나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 준짱이 2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준짱의 방 창문에서 현관 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2층에 올라가는 것을 들키는 게 싫어서 계단이나 2층의 불은 켜지 않고 어두움 속을 벽을 짚어가며 올라갔습니다. 준짱의 방에 들어서자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왠지 자세를 낮추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의 움직임으로 들키지 않도록 좁은 틈으로 몰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붕이 약간 시야를 가렸지만 현관과 발판은 훤히 보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 앞 골목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희미한 소리가 2층에서도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어. 어떻게 두드리는 거야? 준짱은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듯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으로 떨고 있었습니다만 문득 묘한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전류처럼 솟구치면서 닭살이 돋았습니다. 흙이 밖을 내다봐도 현관 앞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기분 나쁜 시선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짱의 방에는 특이하게 지붕에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차광 블라인드 같은 것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만 준짱은 기본적으로는 차광 블라인드를 쓰지 않고 그대로 돈 상태로 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창문이 신경이 쓰였던 저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나 시선의 정체는 그 창문에서였습니다. 그곳에는 약한 달빛이 역광이 되어 희미하게 사람이 들여다보는 실루엣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행성 동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눈이 빛나는데 바로 그 실루엣도 녹색과 비슷한 안광을 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4개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딱 벌린 채 그것을 보고 있자 현관 쪽에서 하고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놀라서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있으니 이번에는 머리 위에서 하고 양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준짱에 하는 비명이 제 귀를 찌르고 퍼져나갔습니다. 머리 위의 소리는 그 지붕의 창문에 있는 실루엣이 발광하는 것처럼 창문을 두드렸던 탓이었습니다.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 지붕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준짱의 비명, 이 3개가 합쳐져서 제 머릿속은 불효화음으로 어질어질했습니다만 그런 소동의 한가운데에서 하는 낮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무심결에 위에 창문을 봤더니 그 실루엣이 머리와 양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면서 하며 소리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담은 채 기합을 넣고 준짱을 끌어일으켜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어디에도 없어서 아직 대음량으로 뉴스 원고를 읽고 있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실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었는지 집 전화를 들고 엄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는 받지 않아서 다음으로 아빠에게 걸었더니 20초 정도 지나서 아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네, 땡땡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확인한 저는 아빠, 부탁인데 빨리 좀 와줘.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아빠도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빨리 여기로 와줘. 준짱네 집이야. 하며 필사적으로 전할 뿐 아빠의 무슨 일이야? 지금은 괜찮은 거야? 라는 질문에 답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거실에서 준짱과 떨고 있는데 하고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그때 준짱네 집 인터폰은 카메라가 달려있지를 않아서 우리는 인터폰에 답하지 않고 일부러 문구멍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인터폰을 누르고 있는 게 우리 아빠라는 걸 알고 저는 문을 열고 쏜살같이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안기는 저를 달래며 어휴, 괜찮아? 무슨 일인 거야? 준짱 엄마 아빠는? 이라며 궁금한 걸 연달아 물어보았습니다만 저도 준짱도
긴장의 끈이 풀린 것처럼 울기 시작해서 일단 우리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거실에서 진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빠에게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던 일, 밖을 봐도 아무도 없었던 일, 지붕의 창문에 사람 실루엣이 보였던 일, 물론 그건 저만 본 것이지만, 그리고 창문을 두드렸던 일. 아빠는 바로 준짱에게 손전등을 빌려 집 부지 안을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만 누군가가 있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준짱 방과 다른 방, 그리고 지붕의 창문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 힘든 건 아니라도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제 착각은 아닌가라는 말도 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과 4개의 빛나는 눈동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상한 사람이 집 주변에 없어서 아빠는 누군가의 장난이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준짱의 부모님도 돌아왔고 아빠가 신세 진 것에 대한 인사를 하고 일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저는 아빠에게 끌려 귀가하게 되었고 준짱네에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저와 준짱의 부모님이 서로 의논한 결과 경찰에는 누군가가 현관과 창문을 두드린 피해를 봤다는 그런 진정만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찰도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대응을 취해 주었지만, 그 장난의 범인을 잡았다는 보고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짱네 집 현관을 두드리고 지붕 창문에 나타났던 4개의 안광을 뿜는 실루엣은 뭐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체험 탓으로 저는 지붕 창문이 무서워서 혼자 살기 위한 집을 찾을 때도 지붕에 창문이 달려있는 집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준짱은 창문을 두드리는 실루엣은 보지 않아서 지금도 정말 봤냐며 반신반의합니다만, 혼자 집을 보는 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 대학은 본가에서 다닐 수 있는 곳에다 정했습니다.